안녕하십니까, 김경훈입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국내로는 새마을금고 사태도 있었고요, 주가 조작 사건도 있었죠. 더 대외적으로는 주요국들의 통화정책과 경제 상황 변화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에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진단과 과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연합뉴스 경제TV 개국 1주년을 맞아서 의회의 대표적인 금융통이시죠,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모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의원님은 특히 이제 국회에서 내노라 하는 이 대표적인 금융통이시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금융시장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좀 일단. 글쎄, 이슈들이 많다고 하는 건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거 몇 개만 좀 뽑아 보면은 역시 미국의 그 신용 등급 하향 조정, 피치가 그렇게 이제 조치를 했는데 이게 2011년 8월에 S&P가 처음으로 이제 미국 신용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낮췄는데 그때 제가 그 충격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마저 이렇게 되는구나,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이제 투매가 나오겠구나 막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의외로 시장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최고 등급의 미국 국채마저 한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한 이 시장에서 엉뚱하게도 그리스 국채가 그냥 엉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비록 그리스라는 국가가 좀 상황은 안 좋지만 그래도 유로를 쓰는 나라 아니냐, 유로존 아니냐, 이런 거에 힘입어서 상황은 안 좋지만 그 유로존에 묻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이 미국도 등급이 떨어지는 마당에 이제 유로존에 있다고 그리스 같은 국가들 재정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부채도 많고 사정없이 그냥 투매가 일어나면서 강등이 되고 그냥 금리가 그 당시에 지금 1투 머추리티 기준으로 한 60%까지 막 올라가는. 그래 쉽게 말해서 채권 값이 그냥 완전히 그냥 하락을 해버리는. 유럽 재정 위기에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그런 어떤 충격을 줬었는데 이렇게 그 미국 국채 등급 하락은 자신을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다른 쪽에 취약한 쪽으로 취약한 쪽에다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느 쪽에다가 메시지를 줄 것인가. 혹시 미국 자체는 버티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다른 쪽에 무슨 부작용을 낳지는 않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미국의 지금 그런 거버넌스의 영어로 표현하면 이로전, 그 거버넌스, 미국의 의사 결정 구조, 어떤 튼튼한 흐름에 어떤 침식이 일어나고 있다, 부식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마저 나올 정도로 지금 조금씩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들려서 이게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이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상업용 건물들에 이제 오피스들 회사들이 입주해서 월세를 내는데 이 팬데믹 코로나를 거치면서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공실이 늘어나고 그 재택근무를 하다가 다시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원상으로 복귀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일하시는 그 근로자들이 나는 그냥 재택근무가 좋다. 그래서 재택근무 나 안 할 거면은 나 다른 데를 옮기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빌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채로 회복이 안 되니까 월세가 안 들어오니까 상업용 건물의 가치가 하락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영국 런던이라든가 미국 뉴욕에까지 확산이 되는 경향,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게 이제 상업용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부동산 시장 회복을 좀 저해하는 요인이 되면서 그것이 우리나라 펀드들이 이 투자한 부분이 이제 또 좀 안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좀 생각지 않았던 리스크들이 또 조금씩 또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봐져서 이 부동산 쪽 문제, 그다음에 미국의 신용 등급 하락,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인들이 겹쳐져서 아직도 그 회복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요것도 저는 빨리 끝날 거라고 봤는데 이게 오래가네요.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밑에서 깔려서 위험 요인으로 또 그게 어떤 그
새로운 국면으로 또 전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예. 밑에 이렇게 딱 깔려 있는 위험 요인이 그대로 이제 증폭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좀 불안 요인이 자꾸 이제 증대되고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거 뭐 또 큰일 터지는 거 없나 하고서 맞아요. 그냥 뭐 예. 보느라고 바쁩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세 가지 요인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글로벌 공통의 위험 요인입니다. 예, 지금. 예, 그래서 많은 지금 고민이 많은데 예. 좀 아까도 부동산 얘기 하셨는데 예. 국내 부동산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고금리도 있고 부동산 침체 자체가 예.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예. 미분양도 늘어나고 예. 부동산 PF 이거 문제도 이게 금융과 또 건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같이 연결이 되죠. 이제 금융당국도 하반기 그 우선 문제 순위 1순위 해결되는 1순위로 예. 이 이슈를 설정했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글쎄 지금 뭐 크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안 좋아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건 맞는데 예. 이제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또 던져야 되는데 그렇죠. 두 번째도 중요하거든요.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그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어느 정도까지 타격을 주는 거냐라고 하는 즉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감내할 정도는 된다라고 하는 또 대답도 가능하거든요. 아유, 그건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감내할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아까도 지적한 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 참 안 좋은 그런 악재지만 동시에 이 악재의 특징은 한시적 악재라는 거죠. 끝나겠죠. 끝나거든요. 예. 뭐 100년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또 행운이 찾아오면 또 또 좀 기회가 빨리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재건 수요라든가.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수요가 이제 있을 수 이 있어요. 악재가 한시적 악재라는 사실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 주시를 하면서 저 악재가 해소가 되는 날 반등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반등에 대한 믿음이 미리 좀 작동을 하면은 조금만 더 버티자 하면서 버틸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100년을 가는 악재다 그러면 뭐 이거는 지금 이제 포기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뭐 한 달, 두 달 혹은 뭐 1년 이내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다 하면은 예. 그때까지만 한번 버텨보자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버티는 힘이 지금 최악의 상태를 가는 걸 막고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리고 한시적 악재가 해소될 날이 온다. 이 믿음 때문에 이제 이 PF의 악화가 어느 정도까지만 악화되지 그 이상 최악으로 악화되지는 않는 그런 힘이 뒤에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내부의 PF 문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좀 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안 좋긴 안 좋습니다. 이 그렇죠. 증권사 같은 경우에 예. 지금 부실률이 지금 16%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좀 안 좋다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 추경호 부총리께서 어느 날 한번 저 발표하시면서 네. worst is over, 최악은 지나갔다라고 평가를 하시길래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믿을만하다라고 저는 왜냐하면 그런 얘기 함부로 잘 안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예. 이제 좀 그 조짐이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좀 괜찮아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면에서 지금이 네. 이제 바닥치고 좀 이제 반등을 엿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위험한 상황을 이 위기 상황이 위험이라는 건 원래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분위기도 있어. 예. 이게 위험하다고 번져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는데 예. 요 정도에서 정부나 의회가 이 금융시장이라든가 PF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는 툴을 좀 만들어 주면 예. 아무래도 이 시기를 벗어나면 그렇죠. 다시 한번 또 호황을 맞게 되고 그만큼 거시경제도 이제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그렇죠. 되는 건데. 예.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만 이제 이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한국금융연구원 조사를 보니까 예. 우리나라 부동산 PF 규모는 미국과 달리 이 분산이 잘 안 돼 있다. 예. 근데 위험을 분산할 다양한 투자처가 좀 부족하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고, 예. 그다음에 뭐 금감원에서는 뭐 부동산 PF 임직원의 뭐 성과 부수 체계가 예. 단기 성과를 우선시하는 방향의 구조적인 문제, 예. 내부적인 문제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약간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나 정부에서도 이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 마이크로한 정밀한 핀셋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아주 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아주 좀 심하게 변하고 아주 화끈한 시장으로 예. 인식이 되고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돈 거의 없이 하는 것이 그냥
뭐 당연한 일반화돼 듯이. 당연한 시장. 약간 어떻게 보면 모럴해저도 있어요. 예, 도덕적 그 해이입니다. 뭐 아주 그냥 그렇게 시장의 관행이라든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예. 자기 돈 거의 없이 시작하는 그런 시장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고 또 그냥 그게 당연하게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그렇게 돌아가고 예. 그게 보통 저 토지 매입 자금의 한 10%도 10%나 5%? 네. 예. 그 정도밖에 자기 돈이 안 그것만 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토지를 가지고 택지를 만들고 예. 잘 집 질 수 있는 저 인허가 받고 공사해서 택지를 만든 후에 그 택지에다가 이제 집을 아파트라든가 이걸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선분양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토지에서 택지로 갔다가 이제 거기에 집이 지어지는데 그렇죠. 토지에서 택지 갈 때까지 자기 돈 한 5 내지 10% 가지고 브릿지론 뭐 등등해서 PF 금융을 토지 위해서. 매입 자금도 대출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걸 인허가 받고 성공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집 짓는 것도 또 대출 받고 그렇죠. 그 대출을 받은 걸로 토지 매입 자금 빌린 거 갚고 뭐 이렇게 그냥 전부 다 빚으로 다 그냥 모든 게 돼 있는데 그래요. 미국 케이스를 보니까 자기 돈 한 30% 30% 정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눈이 걸로 있어야지.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토지가 택지가 잘 돼서 집이 올라갈 때 다시 한번 투자 자금을 모집을 해서 네. 빌리는 자금이 아니라 투자를 받는 지분 자금으로? 투자 개념으로. 네, 네. 그래서 2단계 투자도 있어서 잘못되더라도 분산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1단계에서도 대부분 다 그렇죠. 부채. 네. 그리고 2단계 집 올릴 때도 다 부채. 예, 그래서 성공하면 뭐 남는 건 다 가져가니까 그렇죠. 예, 아주 화끈한 상황이 되는데 실패할 경우에는 뭐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그 부채에 대한 압력이 작동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 시장에 이런 그 지분 투자적 관점이 1단계와 2단계에서 모두 작동을 하게 하면은 조금 더 시장이 좀 건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또 투자 관행, 투자 문화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좀 보면서 미국하고 똑같이는 못 가도 좀 미국 근처까지 좀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관행들이 또 새로 한번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또 진화하고 개선되고 예, 진보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새로운 것들이 제시가 되고 맞습니다. 새로운 모형이 또 받아들여지면 또 일부는 그렇게 새로운 모형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고 일부는 또 옛날대로 하고 하면서 서로 모형들이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그런 어떤 문화가 창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투자도 사실 문화와 관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얘기인데요. 은행 혁신 관련해서 좀 주제를 좀 예,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은행이 부당이자를 돌려줘야 된다, 뭐 이런 주제로 이제 입장을 보이면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께서 이게 제동을 좀 거셨어요. 예, 배경이나 예. 이제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글쎄, 사실 이제 그게 뭐 은행이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 그 은행이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그 이제 공식이 있는데 그 예. 공식을 법에다가 이렇게 못 바꿔서 뭐는 집어넣지 마라 뭐 지중금은 집어넣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예. 몇 가지 그 부분을 그 예보료도 집어넣지 마라 뭐 이런 거를 법에다가 써놓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하. 뭐 제가 제동을 걸었다는 말보다는 이제 제 의견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걸 법에다 써놓는 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은행에 예, 대해서 예. 수익 구조를 굉장히 법으로 그냥 제한하는 거는 좀 의미가 예, 좀 금리 약간 결정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시장 은행이 자율적인 조금 자유를 맡겨야 예. 되거든요. 과거에 이제 그 조금 문제가 됐었던 게 그 가상금리 기본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하는 건데 예. 가상금리에다가 모은행이 학력 변수를 썼어요. 학력이요? 학력. 아. 그러니까 가상금리는 그 좀 학력이 금리 결정의 주요 요인이 되는 건가? 거기에 이제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 못 갚을 확률이 높으면 못 갚을 것 같으면 좀 더 가상금리 가상금리가 더 높아지고 높게 한다. 못 갚을 확률이 낮으면 그럼 잘 갚을 것 같으면 금리는 낮아지거든요. 가상금리가. 그러니까 이제 못 갚을 확률 거기에 학력 변수가 쓰인 거예요. 예, 사실 뭐 조금 상관관계는 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저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그 은행이 그거를 이제 제외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그 변수가 없어도 또 다른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뭐냐고 그랬더니 직업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직업도 가상금리에 예, 영향을 변동요인이다. 주거든요. 근데 학력 변수가 직업 변수에 녹아 들어간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학력 변수를 빼도 직업 변수에 녹아 들어가면 뭐 어차피 뭐 겉으로 뭐 좀 이렇게 바뀐 것처럼 보여도 뭐 그게 결국은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그런 식으로 공식을 자기들이 잘 이렇게 만들어서 뭘 하고 있을 때 학력 같은 거는 빼는 거 저는 뭐 찬성입니다. 네. 근데 또 거꾸로 그런 거에 너무 깊게 개입을 한다고 그럴 때 그거를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보면은 다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결합이 되고 있다. 그럼 그럴 바에 그거를 일일이 법에다 써놓을 필요 없이 가상금리 자체를 결정하는 공식은 알아서 하시고 전반적으로 대출금리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큰 틀에서만. 주의하십시오. 큰 틀을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가이드라인. 그렇죠. 그러면은 은행들이 알아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가지고 자기 어떤 목표하고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에 또 협조하는 부분이 합쳐져서 가면 되는 거지. 그거를 꼭 법에다 써놓고 요거 빼고 요거 빼라 그러면 그것만 빼고 나머지 또 뭐 올려버리면 뭐 가상금리 올라가면 뭐 그거 뺐다고 하는 것만 생색내고 나머지는 금리 올려버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금리로 못 올라가게 좀 적당히 가상금리를 그렇죠. 책정하라는 거지 뭐 변수 몇 개 빼라 더하기라가 그런 뭐가 얘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지나친 가상금리를 이제 배제하자는 건데 변수 빼라고 그러면은 무조건 낮아지느냐? 그게 아닌 거죠. 다른 게 또 들어가서 높아질 수도 있으니 높아지지 않도록 해라라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면 된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의 원리도 중요시하면서 예. 어떤 전체 국민들의 어떤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장치가 필요한 건데 이게 예. 근본을 보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본금융 도입 이 중요성 얘기하면서 금융권과 은행권이 고금리로 돈잔치를 벌이는 이 문제, 또 취약계층에게 고금리로 고금리 적용하는 것도 문제, 뭐 이렇게 불평등하다 이거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방금 얘기하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은행에 막 그 구체적인 규제로 넣어놓고 하는 게 그러면 은행 산업을 옥죄는 거고 또 그렇죠.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죠? 예.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이라고 하는 것하고 뭐 복지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가르마를 좀 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섞여 있어요. 네, 섞이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복지는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드리면 잘 쓰시고 끝나는 거죠. 그렇죠. 금융은 자금을 빌려드리고 회수를 한 다음에 또 그 다음 분한테 드리고 또 회수하고 계속해서 자금이 집행되고 회수되면서 돌아가야 1번도 그렇죠. 자금을 활용하고 2번한테도 기회가 오고 3번한테도 기회가 오는데 1번한테 드렸더니 회수가 안 되더라. 그럼 그럼 2번 번은 뭐 어떻게 손해죠. 손해가 되고 기회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금융의 기본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못 갚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은 가상금리에다가 보험료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원금 회수 보험료를. 예. 그러면은 그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못 갚을 확률이 높으신 분의 상태를 보니까 소득이 낮으신 분이더라. 예. 아, 소득이 낮아서 그걸 높이 때리는 게 아니라 못 갚을 확률 때문에 그거를 금리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 확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이 회수될 확률 또는 또 회수가 안 되더라도 원금보험료가 작동을 하면서 회수가 빨라지고 또 다른 분한테 드리고 또 드리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기본금융을 얘기하면서 왜 힘드신 분한테 금리를 높게 때리느냐.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무슨 고리대금업자, 뭐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뭐 샤일록 같은 이런 식으로 이 금융을 몰아가는 거는 정말 안 좋다고 보는 것이 금융의 본질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예요. 자금 회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돈이 돌아가게 만들 이 시스템을 인정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못 갚을 확률에 비례해서 금리가 좀 높아지기도 하고 못 갚을 확률이 낮으면 금리가 낮아지는 이 원리를 좀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원리가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금융 자체 시스템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드리고 그냥 뭐 회수 안 돼도 그만이다 그러면 금융은 끝나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돌아갈 돈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본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복지와 금융은 분리를 시키고 복지의 영역에서 어려우신 분 도와드리는 거는 하나. 금융은 자금 회수라고 하는 것을 본질로 해서
가상금리 책정 같은 걸 할 때 예. 금융의 본질에 맞게 예. 이 금리들이 책정이 돼야 금융이 돌아간다. 이 두 가지를 좀 분리를 하시면 되는데 섞어버리니까 금융이 나쁜 것처럼 보이게 되고 부정적으로 인식이 된다. 저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명쾌하신 설명이었습니다. 아유, 별 말씀. 이 부분은 이제 의원님 진짜 특히 더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주식시장 얘기입니다. 올해 상반기 사고 굉장히 많았어요. 예. 대표적으로 4월에 있던 소시에테 제네랄 증권발 이 주가 폭락 사태 이게 있었고요. 6월에는 또 바른투자연구소라는 주식 카페에서 통종매매 수법으로 300억 이상 매매 부당이득 거두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예. 이런 게 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올해 특히. 예. 이게 좀 대책이 필요한 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국회에서도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작전 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 예, 그 작전 행위를 통해서 주가를 이렇게 좀 올려가지고 그렇죠. 이익을 보는 이런 그 작전 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 보통 이 타임 그 기간을 한 6개월 정도로 봐요. 6개월 이내 작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주문들이 비슷한 곳에서 나와요. 예. 주문 창구가. 예, 주문 창구 말하자면 주문이 일어나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분들이 그 시스템의 그 어떤 본질을 다 연구를 해가지고 요거를 피해가는 방법을 개발하셨는데 뭐냐면 첫 번째 한 3년 정도 길게 보고 간다. 6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 아니고 한 3년 정도. 3년 정도 길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모바일 폰으로 그 뭐 A도 들어오고 B도 들어오고 그럼 거기에 이제 참여하시는 저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저 스마트폰을 다 모아가지고 네. 관리를 하면서 네. 주문을 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A는 저 대치동 가서 내고 B는 압구정동 가서 내고 아하. 직접 들고 가서 창고에 일어나지도 않도록 그러면은 이제 그 주문이 나온 그 지점이 다 달라요. 달라져. 그러면은 작전 적발 시스템에 의심하지 않죠. 의심을 피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작전 행위 적발 시스템 거래소에 작동을 하는데 그 시스템의 특징과 어떤 그 원리를 다 꿰뚫고서 예. 이분들이 그거를 피해가는 방법을 개발하신 게 장기로 간다. 그 다음에 주문은 각자 흩어져서 낸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한 세력이 관리하는 스마트폰이 예. 전부 다 다르게 작동을 하는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성공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거죠. 막판에 그 대주주가 좀 여러 가지 정보를 이 금융당국에서 정보를 알아냈다는 그 정보를 받으시고서 먼저 투매를 하셔가지고 이제 엉망이 됐죠. 엉망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보고서 이거는 작전행위 적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만든 모델인데 그게 적발이 됐다면 지난 한 4, 5년을 다시 다 돌려봐라. 그렇죠. 예, 그러면 분명히 나오죠. 이 모형으로 성공한 작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게 제가 지적을 제 자랑은 아닌데요. 하여튼 그 지적은 제가 했어요. 분명히 못 밝힌 시스템이 있고 이게 처음은 아닐 것이다. 예, 누군가가 뭐 한 번, 두 번 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적을 했더니 그걸 가지고 돌리기 시작하면서 한두 개인데 찾아냈는데 그거 찾아낸 게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거였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작전 시스템이 가진 그래서 이제 거래소가 지금 그거를 바꾸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는 길게 가고 뭐 지점이 다르더라도 특정 종목 중심으로 본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고 지금 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시스템이 완비가 되면 이제 과거에 성공한 것으로 보였던 성공하고 넘어간 것으로 평가되었던 작전도 더 찾아내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없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옛날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생겼는데 이런 것도 좀 작동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 작전 행위를 아예 근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건이 있으면 꼭 소액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보고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처벌도 강화해야 돼요, 사실. 그렇죠. 예, 그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분들은 이 큰 돈을 가지고 그렇죠. 그냥 결론적으로는 이득을 보고 끝난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발 안 된 작전, 성공한 작전들도 분명히 이제 그렇죠. 우리가 모르고 있는 뒤에서 웃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거.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개정안 낸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좀 작전행위에 연루가 돼서 저 범법자로 적발이 돼가지고서 형을 살고 이랬던 분이 다시 슬쩍 은근히 또 주식시장으로 복귀를 해요. 예, 맞아요. 예, 그런 사례가 그래서 많죠. 이제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거래와 계좌 개설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서 한 10년 정도는 복귀를 못하게. 10년쯤 지나면 이제 뭐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런 그 조항도 집어넣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을 법제화한다든가 또는 그 작전을 같이 했다가 한 분이 마음이 바뀌어서 먼저 와서 신고를 하면은 처음에 신고하신 분은 죄를 가볍게 하거나 없애드리는 그렇죠. 플리바기닝 같은 예, 건데 그렇죠. 사실 조금 공정성에 문제는 있지만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봤더니 좀 효과적입니다. 예, 처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좀 면제해 준다 그러면 먼저 와서 예. 담합한 거 얘기하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작전 행위에도 도입을 해서 이번에 이제 그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돼서 법안 소위를 통과를 했는데요. 네네. 예,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일반화되면은 조금 작전 행위가 조금 옛날처럼 쉽게 느껴지지 않는 어려운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주가 조작 피해만큼이나 이 서민들을 울리는 게 또 이 보이스피싱이에요. 예. 보이스피싱이 제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난 5년간 피해액이 3조 원이랍니다.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 보이스피싱도 뭐 그 이렇게 뭐 뛰는 놈이야 나는 놈이 있다 이런 진짜 눈 속담이 있는데. 깜짝할 사이에 그냥 돈이 사라지는 예, 거예요. 그리고 뭘 이렇게 금지시키고 뭘 해놓으면 또 그거를 뛰어넘는 그렇죠. 수법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그 통장 협박 수법이라고 또 새로 신종 보이스피싱이 그게 나왔어요. 뭡니까? 예. A 주범이 예. B한테 C 통장으로 돈 보내라. 근데 C는 일당이 아니에요. 엉뚱한 사람이에요? 엉뚱한 사람이에요, C가. 예, 근데 예. B가 이제 피해자잖아요. 네. C한테 돈을 보냈으니 C는 일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금융당국도 그걸 인지하고 C의 통장을 네. 정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C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뭐 무슨 돈이 조금 들어오고 나더니 금융당국에서 당신이 저기 보이스피싱 세력과 그 일당이다. 네 계좌는 정지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거기에 있는 돈이 묶이면서 그렇죠. 이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될 때 예. 전화가 가는 거죠. 주범한테서. 저 풀어줄 테니까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참. 전혀 모르고 있는 이제 그 통장 번호가 노출이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저기 자영업자랑 이런 분들이 그렇죠. 이제 송금하고 그래야 되니까. 네. 그런 분들의 통장 정보를 악용을 해가지고 아이고. 일당이 아닌 분을 일당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정지시킨 다음에 거꾸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또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금융당국이 묶어놓고 나서 이제 풀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렇죠. 금융당국이 딱 가서 평소에 이 자영업자나 이 통장 주인을 알고 있다면 뻔히 그렇죠. 저 희생자라는 걸 피해자라는 걸 네. 금방 알 수 알죠.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조금만 돈을 남기고 이체를 일단 다 풀어줘라.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이렇게 법을 좀 바꾸는 이제 그런 법을 좀 발의를 했는데 네네. 이 법을 발의하면서도 이거 뛰어가는 사람들 뒤에서 걸어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또 신정수법이죠. 또 나오겠죠. 날아가는 사람에서 그러면 또 뛰어가는 만들어야죠. 느낌이 나고. 예, 할수 자꾸 없습니다. 쫓아가야 쫓아가야 되는데 됩니다. 참 이거 참 자괴감이 조금 들죠. 이거를 본질적으로 좀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워낙 지능들이 높고 예. 신종 그런 기법을 개발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법은 이렇게 뭐 저질러진 거를 좀 이렇게 피해를 줄이고 막아주고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어서 좀 근본적인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하여튼 발생한 거를 좀 완화시키는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법도 좀 지금 만들어서 지금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이 얘기도 안 할 수 없는데 자본시장 관련 이슈예요. STO. 예. 토큰증권. 이게 이제 핫 이슈란 말이죠. 근데 토큰증권이라는 게 이제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이 실물이나 무형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제 토큰으로 바꿔서 무형 블록체인화 시키는 거잖아요. 이제 최근 관련법을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토큰증권 발행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인데 이거 좀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 뭐 코인 거래 뭐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코인이 그러니까 지금은 디지털 자산이다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코인을 증권
증권을 코인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을. 예, 증권으로 본질이 증권인데 네. 증권을 코인으로 만드는 형태로 해서 조각 투자에 아주 저기 쉽게 할 수 있게 그렇겠네요. 조각 투자하기가 그렇죠, 아주 좋은 게 그렇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코인으로 만들었는데 코인 하나 사는 게 뭐를 사는가 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웹튠의 지분 어떤 A라는 웹튠의 지분 뭐 100분의 1을 산다 이런 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지분 한 반 정도를 이제 코인으로 만들어서 웹툰 작가가 이제 팔면 그러면 이제 돈이 뭐 몇천만 원, 뭐 몇백만 원 들어왔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코인 아주 잘 웹툰을 더 잘 만들어 가지고 투자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좋은 웹툰이 성공을 하면은 그 성공한 보수의 반을 투자자들이 나눠 가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웹툰이라든가 또는 뭐 지금도 뮤직하우 같이 음원이라든가 또는 뭐 한우 100마리를 하나의 풀로 해서 그 100마리에 대한 지분을 뭐 1000분의 1을 가진다든가 예, 이렇게 해서 뭐 한우라든가 미술품 하나를 뭐 1억짜리를 사는데 네. 뭐 10,000분의 1을 사서 10,000원으로 뭐 미술품을 산다든가 예. 그러면 이제 10,000원은 미술품에 놓고 뭐 10만 원은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림에다 그림과 또 조각 투자 뭐 한우에다 넣고 네. 뭐 20만 원은 웹툰에 넣고 네.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있는 기초 자산들과의 관계를 이 예탁원을 통해서 잘 설정을 해서 우리 그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들이 아주 재미있는 투자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네. 예, 그거를 이제 증권사나 이런 그 다른 회사들과 이제 잘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예. 좋은 코인들을 만들면 지금처럼 이제 어떤 코인은 뭐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는 코인인지 모르는 코인도 좀 많이 있는데 예. 이 시큐리티 토큰, 증권형 이건 토큰은 딱 실무로 연결이 예, 되죠. 딱 연결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투자 그동안 좀 기술이 안 돼 갖고 불가능했던 투자들이 가능해지는데 지금 전자증권법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예. 마련해 놨는데 그 두 개를 고치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행령들을 쫙 보완을 하면 이런 투자를 인정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코인도 뭐 또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코인 시큐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을 하시게 되면은 재미있는 투자 또 흥미로운 투자들이 대단히 가능해지면서 좀 이렇게 투자 문화를 좀 바꾼달까? 예, 그리고 본인께서 한 군데만 넣지 마시고 좀 여러 군데 분산을 하시면 예. 미술품 뭐 한우 뭐 웹툰 이런 데 좀 넣으시면은 또 그러다 하나가 잘 되면은 또 큰 또 수익도 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토큰 증권, 토큰형 증권에 있어서 그동안에 일반화된 디지털 에셋보다 조금 더 안심을 할 수 있는 투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의원님 있습니다. 말씀대로 ICO 같은 경우 이제 최초 이제 토큰형 이제 블록체인 나왔을 때 예, 코인이 예. 나왔을 때 굉장히 예. 부작용이 많았어요. 이게 그렇죠. 도대체 말씀하신 대로 뭐 하는 건지 그렇죠. 어디다 쓸 건지 어디다 쓸 건지. 목적도 없고 예. 그냥 거품인 것 같기도 하고 실체도 그렇죠. 없고 했는데 STO를 쓰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실물이 연결되고 게다가 이게 더 중요한 게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판매하고 거기서 블록체인 거기서 기술로 블록체인도 다 하고 되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면 개런티를 해주는 거 보증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그러니까 자체에 그래서 뭐. 제도 안에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블록체인의 효용성을 제도권에서 활용하는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예.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거다. 예, 증권을 이제 토큰, 코인으로 이제 바꿔서 거래하는 거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음 좀 편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도 있을 그렇죠. 것 같고. 예.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법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했던 투자들이 이런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루어질 수 활용해서 예. 가능해진다는 면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볼 만한 분야가 아닌가. 예. 그래서 많이들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또 전망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예. 커질 것이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과 금융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청년층에 대한 금융 이거 얘기 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청년 최근에 이제 주목된 이슈이기도 한데 예. 정책 금융 상품이죠. 이게 청년 도약 계좌 제도 예, 예, 이게 나왔어요. 예, 이게 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근데 7월에만 가입자가 25명이랍니다. 예, 예. 이 제도 어떤 효용성이 있고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화끈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예. 생각보다는 그렇게 화끈하진 않지만 그날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청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예. 요소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제 제가 그 우리은행 일일 인턴을 했는데 일일 인턴이요? 일일 인턴하면서 뭐 하루 종일은 못 있었지만 예. 이 청년도약계좌 설명 설명 설명하셨어요? 담당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예. 굉장히 좀 촘촘하게 설계가 돼 있지만 예. 가장 그 큰 금액으로 얘기하면 5년 동안 월 70만 원씩 최고 60개월 그러면은 4,200만 원을 집어넣는 거죠. 적금을. 예. 그러면은 이자가 한 800만 원 어이구. 정도까지 예. 최대. 예. 그래서 약 한 5천만 원 정도를 5년 만에 목돈을 줄 수가 있게 돼 있는. 예. 그러면 이제 4,200만 원이 계속 60개월 동안 들어가는데 그렇군요. 그거에 대한 이자가 대략 한 맥시멈 한 6%까지 주고요. 예. 그다음에 한 월 2만 원, 연 한 24만 원 내지 25만 원 정도 정부에서 기여금이 들어갑니다. 네. 예, 그게 이제 핵심이죠. 은행은 은행대로 조금 우대금리 1.5에다가 기본 4.5로 해서 6% 정도니까 좀 꽤 주는 거죠, 은행도. 예, 예, 그리고 정부가 또 거기에다가 좀 얹어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한 정부 기여금 한 5년 동안에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면은 결국 이제 그래도 굉장히 괜찮아요. 예, 짭짤합니다. 뭐 예. 굉장히 막 핫한 건 아니지만은. 예, 예.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요건이 개인 소득 7,5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가구 소득이 또 있어요. 가구 합산, 가구 합산. 예. 아이고. 가구의 소득이 중위 소득의 180%. 요거는 이제 그 본인이 정보 동의만 하시면은 서민금융진흥원에다가 의뢰를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한 3주 정도 만에 그거를 검증을 해서 이분은 적격이다. 이분은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만은 예, 그렇게 해서 그 가입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면은 맥시멈 4,200 넣고 한 800 기여금까지 합쳐서 한 800만 원 해서 5천만 원을 손에 쥐는 거니까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으로 해서 한 4만 명 정도, 정도 이제 가입을 해서 우리 은행들이 좀 협조를 해주시고 해가지고 한데 실제로 이제 가보면은 본인의 이제 기여금에 따라서 또 본인의 그 소득에 따라서 또 구간이 또 다 있어서 조금씩 예. 개인별로 차이는 있으니까 관심이 좀 있으신 분은 은행 가서 좀 한번 상담 좀 하시고 비대면도 돼요. 다 써서 보내면 오케이 하면 이제 와서 가입하시면 되니까 비대면으로 하실 수 있는 상품이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19에서 34세거든요. 네. 예, 한번 알바하는 뭐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한번 꼭 하나 이렇게 추가로 해놓으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한다는 개념으로 좀 여러 분산을 해놓는 그 분산 대상 중에 한 상품으로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문득 드는 생각이 청년들이 5년에 걸쳐서 한 5천만 원 목돈을 쥐게 되면 이거를 이제 주택 마련에 쓸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전세라든가 예, 월세 보증금을 쓸 수도 예. 있는 거고 뭐 구매로도 쓸 수 있는 거지만 근데 이걸 또 통해서 이제 창업 자금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런 층들을 위해서도 이게 계속 연계가 되게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죠. 예, 그죠? 그런 이 자금을 만기가 됐을 때도 바로 창업과 관련된 어떤 금융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로 연결이 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예. 예, 그래야지 시너지 효과가 좀 나지 않을까. 예,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일단 청년도액 계좌를 통해 5천만 원을 마련하신 분들이 창업을 한다고 그럴 때는 또 거기에 그렇죠. 추가로 뭘 또 붙여서 이제 제 2단계로 뭐가 이제 플러스가 돼서 자금 지원이 들어간다든가 하는 그런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예. 그 5년이 앞으로 이제 필요하니까 그 5년 사이에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 5년의 목돈을 주시는 분들께 추가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창업을 플러스 위한 여러 가지 예, 돈뿐이 아니고 그렇죠. 여러 도움도 가지 제도라 이런 걸 연결을 시켜준다든가 예, 창업 좋은- 자금을 소개한다든가. 예, 좋은 그런 재원 감사드리고 곱자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 그리고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 중에는 보험도 좀 청년 보험도. 든든 보험이라고 그래서 청년들 중에 좀 이렇게 좀 사정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예. 보험 상품을 이제 한 뭐 월 10,000원 정도. 예. 그러면 사실은 한 보험료가 한
3, 4만 원 정도 되는 보험을 10,000원만 내시면 나머지를 이제 국가에서 내드려가지고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10,000원만 내면 되게 하는 뭐 이런 그 상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들에게 요거는 목돈 마련이고 이 하나는 보험. 혹시 다치시거나 네. 뭐 알바하다가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훨씬 부담되거든요. 네, 낫죠. 그죠? 예. 예. 그래서 하나는 예금 쪽, 하나는 보험 쪽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이제 패키지로 지금 제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곧 이제 그 선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 두 개를 패키지로 가는 거죠. 제가 청년층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청년층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예. 사실은 지금의 자산의 대부분을 장년층 이상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잖아요. 예, 예. 이제 이게 이제 뭐 증여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보다는 청년층들이 정말 앞으로 금융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자본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본과 미천을 예. 어른들이 좀 마련해 주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 예. 이게 사실은 어떤 국가적인 금융 정책의 목표가 그렇죠.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에 대한 금융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산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느끼는데 제가 대만을 한번 몇 년 전에 가봤는데 대만의 청년들이 보니까 집은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집을 다 소유하고 계시고 마찬가지죠. 예, 또 그리고 월세는 좀 싸지만은 집값은 굉장히 높고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런 집을 소유하기가 힘드신 그 청년들이 대만이 섬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자기들이 자조적으로 자신들의 국가 또는 그 섬을 비유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귀신의 섬, 귀도라고 부른다. 자기들이 우리가 왜 한때 왜 헬조선 막 이랬었잖아요. 무슨 같은 의미네요. 뭐 그런 거 네, 같은 비슷한데 의미네요. 이제 네. 귀도 그래서 고스트 아일랜드라고 부른다 그래서 아이코.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고스트 아일랜드면은 한자로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귀도. 귀신 귀자를 써서 그러네. 귀도라고 부르는데 가슴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청년 세대가 이런 자산을 형성하고 여러 가지 그 잘 좀 이렇게 앞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한 목돈을 형성하고 자산을 만들고 하는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만 뭐 귀도자도 좀 빼고 맞습니다. 없앨 수 있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헬조선 이런 요새는 잘 안 쓰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신이 속한 국가를 자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참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럼요. 국가의 예. 미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이런 금융의 힘을 빌려서 잘 결합을 해서 이런 그 부분을 좀 해결해 드리는 이런 역할을 좀 꼭 좀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의원님께 꼭 정말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부동산 PF부터 자본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밀도 있는 진단, 우리 금융이 지향해야 될 의제들을 다뤄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윤청현 의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